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1월 15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매경 신문에서 기사를 따왔는데 너무 좋은 기사가 많아서 읽으면서 신문을 읽는 즐거움 오늘 좀 느꼈습니다. 그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매경 이코노미스트 꼰대에게는 묻지 마라. 네, 그런 제목이고요. 요걸 갖다가 이 꼰대에게 묻지 마라. 이게 무슨 기사인가 봤는데요. 이분이 교수님이십니다. 어디 교수님이냐면 그 퍼듀대라고 있잖아요. 그 경영학 이쪽으로는 좀 유명한 학교고요. 인디애나에 있는 학교인데 이 퍼듀대의 교수님 성함이 김재수 경제학과 교수님입니다. 미 인디애나 퍼듀대의 경제학과 교수님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간혹 특강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이 되면 강의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이 꼭 등장합니다. 한국 청년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넘길 수 없나 봅니다. 일종의 진로 고민에 대한 상담 요청인데 제 삶의 모토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꼰대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저는 누구에게 조언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예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 덧붙여 말합니다. 제 조언은 기성세대의 꼰대에게 묻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통해 얻은 교훈입니다. 처음 시작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네. 꼰대가 되지 않게 하고, 기성세대의 꼰대에게 묻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또 경제학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라고 하니까요. 경제학의 첫 원리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입니다. 묻는 이가 어떤 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다른 이의 선택에 대해 무엇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를 선택을 하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얻는 것과 잃는 것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선택을 했을 때 뭔가 얻으려고 선택을 하는 거 맞는데 그랬을 때 뭘 잃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선택이라는 게 이제 의사결정이 미래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다 보니까 미래에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는지 주식 투자를 작년에 해서 나는 계속 큰 수익이 날 거다 생각하고 했더니 반대로 큰 손실이 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삶은 온통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학생의 질문을 바꾸어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슈퍼 예측가에 대한 연구는 불확실성과 판단 능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필립 테틀록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좋은 판단 프로젝트를 통해서 누가 더 뛰어난 예측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분석했습니다. 재밌죠? 수만 명의 대상자는 국제정세에 대한 수백 개의 질문을 받고 대답했습니다. 참가자 대다수의 예측 능력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오직 2% 정도의 참가자만 뛰어난 예측 능력을 보였고요. 테틀록 교수는 이들을 슈퍼 예측가라고 부릅니다. 슈퍼 예측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제 정말 이 슈퍼 예측가, 이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슈퍼 예측가는 기저 확률을 확인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도 칼럼이죠. 읽으면서도 슈퍼 예측가
저도 뭐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서 액션을 해야 되고 그게 또 소중한 고객의 자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예측하는데 엄청난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 슈퍼 예측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부분에서 되게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슈퍼 예측가는 기저 확률을 확인하는데 예를 들어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고 합시다. 요즘 요 질문 많았었어요. 이들은 비슷한 긴장 상황에 놓였던 국가 중 실제로 전쟁을 벌인 횟수를 확인을 합니다. 예,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그런 비슷한 긴장 관계에 놓였던 국가들 중에서 실제로 전쟁을 벌인 횟수를 먼저 확인을 하고 기존의 전쟁 횟수라는 기저 확률을 바탕으로 두 국가의 특수 상황을 고려를 해서 전쟁 가능성 확률을 미세 조정합니다. 반면에 예측 능력이 저조한 사람들은 중국과 대만의 특수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 특수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이 점 때문에 관련 이슈 전문가가 저조한 예측 능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슈퍼 예측가는 내부자의 정보에 함몰되지 않고 외부자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굉장히 이제 객관적으로 시선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슈퍼 예측가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원래의 믿음을 포기합니다.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그래? 그러면 원래의 믿음을 포기한다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 사안을 다시 분석하고 유연하게 새로운 예측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예측을 갱신합니다. 반면 예측 능력이 낮은 이들은 자신이 아는 것보다 그 이상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신념이 특히나 강하다고 합니다. 슈퍼 예측가 연구는 꼰대에게 질문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강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조언을 즐겨하는 강사와 설교자는 걸러야 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 데는 악명이 높아서 이제 통하지 않지만 유사 상품의 인기는 식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해봐서 아는데와 같이 성공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꼰대짓은 도처에 늘렸습니다. 기저 확률을 확인을 하면 잡스 같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성공한 스토리를 통해 얻는 교훈은 기저 확률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오름입니다. 꼰대의 그렇죠. 이 성공 스토리는 저렇게 했으니까 성공했잖아. 뭐 이랬을 때 이 성공의 확률 자체가 워낙 낮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기저 확률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꼰대의 예측에 기대어서 노력하며 살면 선택 결과는 더욱 틀리기 쉽습니다. 이 낮은 확률을 갖고 노력을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얘기신 것 같고요. 진로 고민 질문에 대한 기저 확률을 확인해 봅시다. 평범한 이들은 대단한 성공 없이 살아갑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여러 차례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연하게 삶의 경로를 수정해야 합니다. 꼰대에게 묻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어령 교수님, 모두가 천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적성과 달란트, 거기에 맞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막 나고요. 이 예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사안 뭐 얘기하시니까 지난 2017년 9월 달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김정은하고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랬을 때 언론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시청률
높여야 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이렇게 기저 확률에 그 기댄 그런 기사를 적기보다 극단적인 얘기를 해야 이제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는 내가 다 알아. 이런 걸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도 보면 전쟁 시나리오가, 우리가 그때 2017년 이제 9월 말에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뭐 북한에서 미사일이 실험을 하다가 괌 근처에 잘못 떨어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막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 그런 거 이제 엄청 자극받잖아요. 우리는 생존에 대한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와.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던가? 저희 아버지께서도 애들은 일단은 중국이나 가까운데 이제 저희 형님이 북경 사시니까, 애들 중국에라도 데려다 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디어를 접할 때, 유튜브 같은 거 접할 때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기저 확률에 근거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발생 가능성이 낮은 그런 거에 대한 예측,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9월 달에 제가 어디 연기금 가서 PT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때 김동완 소장님이 진행하시던 경제 10일 라인 10일 거기 가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 했었죠. 확률적으로 전쟁이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그 연휴 동안에 일어날 확률, 그 전쟁이 일어나려면 일단 미국에서 정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대사관 직원들을 대피시키다든지 또 조짐이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인데 주식시장은, 와, 그때도 이제 김동완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게 이제 리셋이었죠. 주식을 일단 다 비웠다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주식 사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위험을 일어나지 않을 아주 낮은 확률에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험 효과가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보험은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긴 연휴가 끝나고 나서 별일 없었네라고 해서 주식을 살려면 비싸게 사셔야 될 겁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측은 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요. 결과치를 보면서 투자를 하면 피터 린치가 얘기한 대로 백밀러를 보고 투자하는 거랑 똑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그리고 재밌게 글을 써 주셨습니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왜 가상화폐는 실패를 반복하나. 이 기사도 딱 타이틀 자체가, 그렇지. 안 그래도 최근에 FTX 파산하고, 그죠? 얼마 전에 루나 테라 또 상폐되고, 보겠습니다. 최근도 기자께서 쓰신 기사고요. 샘 뱅크먼 프리드는 혁신적이었다. 그가 손댄 코인은 수백 배로 가격이 뛰었다. 심지어 그는 루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가상자산 업계에 구제금융을 실시했다. 그랬던 그는 단 3일 만에 모든 걸 잃었다. 5년 전 여름이 떠올랐다. 그때도 가상자산 시장엔 유명 인사가 있었다. 5년 전이면 2017년도 말이잖아요. 2017년도 말에 12월 달에 송년회 뭐 회식 이렇게 가보면 전부 다 옆에서 가상화폐 얘기하고 있을 때였었죠. 그때 이제 17년 여름에 엄청 뜨거웠고, 그때 이제 존버, 가자, 그런 여러 가지 뭐 부적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그때도 가상자산 시장에 유명 인사가 있었다. 누구였죠? 당시엔 우지한이 그랬다. 투자자들은 그의 한마디를 분석했고, 그의 한마디에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을 쳤다.
그런 분이 계셨나 보네요. 그의 비트코인은 중국 채굴기의 영향으로 채굴자 중심 중앙화 생태계가 되어가고 있었고요. 탈중앙화 가치를 추구하는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이를 막고자 비트코인의 코드를 수정했다. 이에 반발한 우지한 중심의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복사해서 분리 독립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비트코인 캐시다. 비트코인 캐시는 우지한이라는 인물과 함께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채굴자들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닥치는 대로 채굴하고 시세를 조정했다. 탈중앙화의 가치가 잊힌 것도 그때쯤이다. 우선 중앙화된 코인 거래소들 규모가 커졌다.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가 등장한 것도 2017년이었고 중앙화된 재단에 의한 코인 시세 조정과 사기가 빈번해진 것도 그때쯤이다. 그런데도 코인 가격은 올랐다. 그의 전 세계인은 비트코인을 알게 됐고 물론 탈중앙화를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예, 저도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치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실생활에서의 사용성과 탈중앙화, 신뢰 등 여러 이유를 덧붙인다. 하지만 2017년에도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블록체인은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대중화를 위한 기술 발달은 아직도 먼 길이다. 지금도 블록체인에 사람이 몰리는 건 그저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뿐이다. 루나가 무너졌던 것도 FTX가 무너진 것도 결국은 실생활에 그다지 필요 없는 재화가 대출을 비롯한 숫자 놀이로 덩치만 키웠기 때문이다. 와, 되게 간단 명료하게 딱 얘기를 했네요. 마지막 요 문구잖아요. 실생활에 그다지 필요 없는 재화가 대출을 비롯한 숫자 놀이로 덩치만 키웠기 때문이다. 이 가상화폐 시장도 막 돈 빌려가지고 막 샀었잖아요. 블록체인에는 여전히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 블록체인의 미래는 탈중앙화에 있다. 다음의 상승 시기 때 블록체인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권도형이나 뱅크먼 프리드가 아닌 묵묵히 탈중앙화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오, 굉장히 마지막 결론도 굉장히 인사이풀하고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권도형 그리고 뱅크먼 프리드, 네. 그리고 아까 뭐 우지한, 예, 우지한은 누군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중국 손절이 쉽지 않은 이유. 네, 기사 제목들이 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 손절이 쉽지 않은 이유.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손일선 기자님이 쓰신 기자네요. 중국에서는 언론인이 되려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시험이 있다. 신문 취재, 편집인, 양성 시험이다. 중국 당국이 밝힌 이 시험의 취지는 시진핑 사상의 심화 학습이다. 당연히 이 시험을 통과한 중국 기자들은 철저히 공산당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 등 서방 세계가 중국 미디어에서 대부분 악역으로 등장하는 이유다. 아, 그렇네요. 시험 자체가 신문 취재와 편집인 양성 시험인데 이게 시진핑 사상의 심화 학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숙지를 시키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예외적인 일이 벌어졌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영웅으로 묘사된 것이다. 숄츠 총리가 지난 4일 미국 등 우방국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을 하자 중국 언론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도자라고 치켜 세웠다. 반대로 서방 세계에서는 이번 방중이 대중국 공조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독일 연립정부 내에서도 독일의 원칙을 훼손했다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면 초과 상황에 몰린 숄츠 총리에게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해준 건 바로 독일 기업인들이었다. 폭스바겐과 바스프,
시멘스, BMW 등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숄츠 총리 방중에 동행을 했네요.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 벤츠그룹 회장의 지원 사격은 더 노골적이었다. 칼레니우스 회장은 숄츠 총리의 방중은 옳은 일이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고요. 이 같은 칼레니우스 회장의 발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연상시키는데 미국 정치권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머스크 CEO는 종종 중국몽을 찬양하는 발언을 해왔다. 당연하죠. 중국에 지금 상해 공장도 있고 거기서 중국 거의 뭐 15억 인구 다 되죠.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뭐 14억 2천만 정도 돼 있는데 중국에는 이제 흑자라고요. 실제로 주민등록 기는 거에 올리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억 인구라고 보면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종종 중국몽을 찬양하는 발언을 해왔고 여기 경제에서 중국제의 말이 안 돼.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현대차 등 한국 기업에도 매력적, 정치에 밀려 성장 멈추면 안 돼. 이런 건데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두 거인이 이처럼 중국을 두둔하는 이유는 단순 명료하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이죠.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이 중국입니다. 전 세계 신차 판매와 생산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차이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모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이유다. 중국 시장을 포기하겠다면서 향후 폭발적 성장을 약속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다면 허언증 환자일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 그룹 주변에서 잘 나가는 미국 유럽 시장에 집중하고 중국은 손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중국 시장 점유율이 1%대로 떨어졌고 매년 적자 행진을 벌이고 있는 만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한중 관계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도 현대차의 행보를 제약하는 요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올해에만 6번 미국을 찾았지만 중국은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장이 있어야 기업이 존재하는 법. 바로 옆에 있는 세계 최대 시장을 포기하고 남극에 가서 자동차를 팔겠다고 할 필요는 없다. 현대차가 올해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중국 법인에 수여를 하고 제도약을 모색하는 이유다. 내년에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민다. 현대차의 미래에 중국은 여전히 핵심 변수다. 2017년, 18년, 19년 뭐 요럴 때 전 세계에서 팔리는 자동차 대수가 9천만 대에서 한 9,500만 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 이럴 때는 이제 7천만 대로 뚝 떨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한 뭐 9천만 대, 8천만 대, 9천만 대 이 정도에서 중국이 잘 팔릴 때 2,500만 대 정도 팔리니까요. 꽤 큰 시장이죠. 그리고 미국이 1,500만 대. 네, 유럽도 한 1,400만 대. 인구로 따지면 미국이 이제 3억 3천만 명이잖아요. 3억 3천만 명이고 EU 있잖아요. EU가 영국이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EU 인구가 한 3억 4천에서 3억 5천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전 세계 이제 소비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면 유럽,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 일본, 한국 뭐 이런 식으로 아시아 뭐 이렇게 보면 뭐 3분의 1로 하면 그렇고 한 25%씩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런데 삼성을 보시면 핸드폰 시장에서 한 15억대 팔리는 핸드폰 시장에서 삼성이 이제 3억대 파는데 그 중에서 중국 시장 점유율이 한때 2013년도에 24%까지 갔다가 지금 0.8%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포기할 수는 없죠. 예. 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옛날 우리가 80년대에 일본 제품을 보듯이 그는 아직까지는 한국 제품에 대한 약간 이런 경외스럽게 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략은 해야죠. 공략은 해야 되는데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중국 법인에 수여를 해서 예전에 이제 북경 현대로 먼저 1차 상승을 했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 사드 보복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확 밀렸는데 어떤 돌파구를 갖고 다시 중국 시장에서 선전을 턴어라운드를 노려보실지 제도약을 할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품이 좋으면 또 쓰겠죠. 네. 쓰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지금도 이제 전기차 보조금 중국 기업들한테만 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좀 현대차가 여기 기사에도 나왔듯이 미국은 미국대로 뭐 또 자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해가지고 미국 기업들한테 유리하게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은 약간 이렇게 어떻게 저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다행스러운 것은 제품의 경쟁력이 없으면 아예 뭐 돌파 자체가 안 되는 건데요. 유럽에서 보면 이 한국차, 특히나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이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크게 이제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일단은 소비자들의 선택은 지금 현대기아차의 제품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걸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얘기 한 2개 더 있는데요. 특정 차 부품 90%가 중국산, 한국은 대안이 있나라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누구시죠? 이 기사를 쓰신 분은 성정민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중국 소장님이시네요. 네. 뭐 지난해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력과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뉴스가 지속적으로 헤드라인을 지금 장식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소수의 국가나 업체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 고집중도 현상이다. 맥킨지가 약 6,000가지 글로벌 교역 상품을 분석한 결과 수량 기준으로 20%, 금액 기준으로 10%의 제품에서 3개 이하 국가가 거의 수출 전체를 담당하는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중국은 고집중도 상품의 36%를 차지해서 국가들 중에서 공급 집중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중국의 세계 상품 수출 비중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 그뿐만이 아니다. 광물 자원에서의 중국 역할도 매우 두드러지는데 중국은 천연 흑연과 희토류 등 채굴의 약 60에서 80%를 차지한다. 더욱 주목할 사실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채굴된 많은 광물 재련의 또 70에서 80%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뭐 우리가 아연 같은 경우도 이 광물에서 이렇게 떼내서 그걸 재련을 하는 그런 과정은 거치는데 거기에 이제 막 오염물질이나 막 폐수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광물 재련에도 80%를 또 중국에서 다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선 광물 산업의 활용도는 매우 넓다. 일례로 미국에서 광물 산업은 그 자체의 국내 총생산 GDP보다 30배가 더 큰 부가가치를 하류 산업에서 창출을 한다. 그 자체보다도 30배가 더 큰 부가가치가 그 밑단에 있는 산업에서 창출된다는 거죠.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조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필수다.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수요는 2040년까지 약 4배 늘어날 전망인데 따라서 다원화 모색과
대체제 발굴, 장기적 공급 체결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표가 좋은 게 있습니다. 채굴 세계 최대 국가 점유율은 천연 흑연은 중국의 82%고요. 히토류는 62% 중국, 리튬은 호주가 45%네요. 그리고 코발트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75%나 되네요. 망간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26%고요. 철은 호주가 38%, 니켈은 인도네시아가 29%, 구리는 칠레가 26%,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련 세계 최대 국가 점유율은 자 이렇게 채굴을 해서 천연 흑연의 중국 비중이 100%네요. 예. 그리고 히토류의 재련은 85% 중국, 리튬 70%가 중국, 코발트 68%가 중국, 망간 64%가 중국. 아니 그냥 다 중국이네요. 그냥 철 53%, 니켈 35, 구리 41. 예. 전부 중국에서. 특히 한국은 최근 지나친 공급망 편중으로 인한 충격을 경험한 바 리스크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집중도가 높지 않은 상품이라도 한국의 집중도가 높은 경우가 있다.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와이어링 세트가 그 예인데 한국의 경우 와이어링 세트 수입의 약 90%를 중국에 의존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생겼을 때 한국의 자동차 업체는 감산을 해야 했다. 요소수 부족 사태 역시 한국 물류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다. 네. 집중도 현상 그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세계화로 인한 분업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체제를 찾기 어려울 경우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가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지형도가 변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중국 및 타 국가에 대한 집중도 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예. 예. 그렇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이 중국에 대한 이 집중도 이 부분을 이번에 여러 가지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이라고 IPEF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많이 해결을 하려고 미국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 기사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이제 배 타고 여의도로 입국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변화사냥꾼이라는 말을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펀드 매니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며 이 변화의 물줄기가 처음 시작되는 그 부분을 딱 캐치를 해서 그 물줄기가 이제 나중에 큰 강을 이루어서 바다로 가는 그런 큰 변화가 이제 사회에 일어나기 전에 그 처음에 그 물줄기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특히나 이제 소비 시장에서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없던 게 생겼을 때 되게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왜 실패했을까? 네, 그렇게 또 보면 연관지어서 투자의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한국 여행을 계획한 중국인 A씨는 상하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크루즈선에 탑승을 했다. 벌써 시작됐나요? 인천으로 향하는 크루즈선이네요. 인천항에서 유람선을 갈아탄 A씨는 서울 시민들이 치맥을 즐기고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 앞 서울항에서 입국 수속을 밟았다. A씨는 여의도에서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즐긴 뒤 서울항에 마련된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해 상하이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러면 2026년 서울 한복판 여의도에서 보게 될 풍경이다. 네, 앞으로 4년 뒤에 3년 남았네요. 서울시는 현재 여의도 중학교 고등학교 앞 한강공원에 서울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14일 발표했네요. 우선 2023년에는 기존 여의도 선착장을 확장을 해서 여수 제주도를 오가는 국내선 유람선 정기 운항을 시작하고요. 그래요?
여의도 선착장에서 여수와 제주도를 오가는 타보고 싶네요. 여의도에서 제주도 가는 유람선을 탄다는 거죠. 그리고 2026년 서울항이 완성이 되면 중국 상하이, 청두 등을 오가는 국제선이 서울항을 거쳐 움직이게 된다. 서울시가 세계로 향하는 서해 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서울항 프로젝트는 서울 여의도에 대형 유람선 정박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외국인 입국이 가능해지는 만큼 국제회의장, 수상호텔 등을 인근에 조성을 해서 여의도 국제금융지구와 연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미있네요. 보니까 아무래도 여의도 바로 옆에 이제 성산대교 그리고 양화대교 뭐 쭉 또 다리들이 많아서 아주 뭐 큰 배들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여의도로 바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일본 도쿄를 갈 때 보면 도쿄 하네다, 김포 하네다 노선 되게 편하잖아요. 김포에서 타가지고 바로 하네다 도쿄시에 근접해 있는 그런 것처럼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부분을 또 재미있으니까요.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를 배를 타고 또 올 수 있는. 그 다음 마지막 기사입니다. 패션과 먹거리 사랑하는 한국. 예술의 중심지로 도약이 가능. 패션, 먹거리. 우리나라가 파리 같은 경우에 1년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지만 예전에는 정말 섬유, 의복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망하다 보니까 부산이 앞으로 어떻게 생존하겠는가. 그때 부산을 4대 불모지, 그렇게 교육, 문화, 그런 식으로 제 어렸을 때 들었었는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보면 약간 관광도 도시가 되고 있잖아요. 부산, 백스코에서 영화제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아무튼 이 패션과 먹거리 등등 이 관광도시가 되려면 아무래도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패션, 그냥 패션뿐만 아니라 이런 아트, 그죠? 한마디로 이제 예술의 도시로 서울이 거듭나면 좋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로렌초 대 메디치 박사 강연. 전 세계 작가들 한국어로 불러 미래 번영 위한 혁신이 이뤄야. 다시 보는 세계 지식 포럼. 제23회 세계 지식 포럼 메세나 메디치 가문의 예술적 영감 세션에서 로렌초 대 메디치 박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암흑의 시기를 거친 이후였다. 많은 사람이 가난했는데 상업가였던 한 가문이 이탈리아 피렌체에 오면서 상황이 변했다.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금융 가문이 됐다.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을까? 혁신 덕분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활동을 뜻하는 메세나라는 말을 탄생시킨 가문이 있다. 600년 전 르네상스를 태동시킨 메디치가이다. 예술가들을 피렌체로 모아 후원해온 메디치 가문은 세계 예술계 전반에 걸쳐 폭넓은 영향을 미쳐왔다. 메디치 가문의 후계자인 로렌초 데 메디치 박사가 이 세계 지식 포럼에서 메디치 가문의 예술적 영감을 주제로 강연을 했고요. 메디치 박사는 볼로냐대에서 금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지금 런던과 피렌체에 소재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메디치의 유구한 팝 컬렉션을 만들어 국제적으로 성공한 예술가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메디치 가문이 이뤄낸 혁신으로 금융과 예술을 꼽았는데요. 가문의 척 메디치 박사는 오늘날의 가상화폐처럼 제품 거래와 지불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하면서 20-30년 만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유럽 은행으로 자리 잡았고 개인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메디치 가문, 메디치 은행의 돈을 대중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메디치 가문이 사람들, 인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들이 선택한 사회 환원 방법은 바로 예술 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르네상스가 세상에 가져온 것이 무엇일까?
번영이다. 피렌체는 번영했다. 번영은 예술로 촉발된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네요. 예술가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게 하면서 피렌체는 소도시가 아닌 글로벌 도시가 됐다. 전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을 끌어들인 에너지가 르네상스라는 시대를 만들었고 건축, 과학, 음식, 패션 등의 변화가 다 예술에서 비롯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술가들은 독특한 생각을 한다. 예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 관점이 달라지고 미켈란젤로나 다빈치처럼 바뀔 수도 있다. 여러분의 미래 세대에도 이런 혁신이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첨언을 했습니다. 네, 예술을 통해 세계로 향하는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 예술은 호기심이자 새로운 경험이며 교류라면서 한국인은 다른 동아시아 국민보다도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다. 여러분은 또 예술을 사랑한다. 음식과 패션을 좋아하는데 식품과 패션 모두 예술의 하나다. 한국은 예술 허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예술은 위기를 극복할 힘이 되기도 한다고 조언을 했는데 저희가 적과 싸울 때 피렌체 시민들은 메디치 가문이 다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설명을 했고요. 예술가들을 한국으로 불러 모으라는 조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번영을 위해 전 세계 예술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라. 예술가들은 한국의 특징, 개방성이나 성실함 등을 자국으로 돌아가 작품에 반영할 수 있다. 예술가들은 미래 세대의 최고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 최근 프리즈도 개최했고 멋진 갤러리와 뛰어난 예술가도 많다. 한국은 더 대단한 국가로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주 저는 엄청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가 2000년도에 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이제 10만 마일 워런트를 발표하고요. 2004년인가에 이제 그 슈나이더 그 수석 디자이너를 모시고 왔죠. 그러면서 이제 제품에 대한 레벨이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탑티어가 됐고 스티브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이제 예술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는 거고 예술가들이 보면 저는 또 이제 최근에 많은 좀 이런 예술가들 만나보면서 예술이 뭔가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을 흉내내는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예술성을 평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독창성이더라고요. 예, 창의성.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혁신과 이어지고 그런 예술가들을 존경하고 예술가들을 우대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혁신 제품들이 계속 탄생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웜의 심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